기원전 52년 한 장군이 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스스로를 생매장했습니다. 그는 후퇴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자기 손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적은 38만 명, 자신의 군대는 5만. 그는 도망칠 수 없는 전장을 직접 설계했고 그 안에서 서양 문명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기와 계산, 절망과 오만이 만나는 지점에서 태어난 악몽의 기록입니다. 안개가 내려앉은 갈리아의 언덕, 오늘날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 어딘가에 아직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곧 이 땅 위에는 성벽이 아니라 군인들의 무덤 같은 벽이 세워질 것입니다. 보통의 전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휘관이라면 언제나 후퇴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정반대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 뒤를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알레시아 포위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와 갈리아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문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쪽 끝에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로마 장군이 서 있었고 다른 끝에는 모든 것을 되찾고 싶은 갈리아의 왕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수십만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승리자를 떠올립니다. 월계관을 쓴 영웅, 로마 제국의 아버지. 하지만 기원전 52년 가을, 알레시아 언덕 아래에 섰던 그 남자는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승리에 중독된 야심가이자 동시에 패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도망자. 로마 원로원은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고 폼페이우스와 그의 동맹들은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실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갈리아는 전쟁터가 아니라 생존의 무대였습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로마로 돌아가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재판정과 처형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후퇴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는 순간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칠 수 없는 전장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리고 적에게도. 한편 알레시아 언덕 위에서는 갈리아 전사들이 아직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밤하늘을 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200m 높이의 언덕, 자연 절벽과 경사, 두 강이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선. 누가 감히 이곳을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곧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요새는 때로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를 지금 한 로마 장군이 쥐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의 끝에는 한 장군의 승리와 한 민족의 몰락, 그리고 한 대륙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세 가지 질문뿐입니다. 왜 그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았을까? 어떻게 숫자의 차이를 뒤집었을까? 그리고 이 모든 대가를 치른 것은 누구였을까? 이제 우리는 갈리아로 돌아가 이 광기를 이해하려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둠 속 알레시아 언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6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58년 카이사르가 처음 갈리아 땅을 밟았을 때로. 지도 위에 넓게 펼쳐진 갈리아를 상상해 보세요. 라인강에서 대서양까지 오늘날의 프랑스와 벨기에, 스위스의 일부를 아우르는 광대한 땅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카이사르는 로마 공화정의 복잡한 정치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갈리아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집정관 임기를 마치고 속주 총독이 되었지만 원로원에는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수파는 그를 정치적으로 파멸시키고 싶어 했고 폼페이우스는 그와의 동맹을 언제든 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에게는 군사적 승리와 그로 인한 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충성스러운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갈리아 원정은 그의 권력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반이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로마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정치적 죽음, 어쩌면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갈리아는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수십 개의 부족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에두이, 아르베르니, 벨가이, 헬베티, 세쿠아니. 그들은 서로 다른 신을 섬겼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으며 서로 다른 풍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토와 자원을 놓고 싸워온 라이벌들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나타나기 전부터 갈리아의 내부는 균열로 가득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 균열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한 부족을 도와 다른 부족을 치고 동맹을 맺었다가 배신하고 인지를 받고 공물을 거두었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그의 승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강을 건너는 로마 군단, 빠르게 구축되는 로마 진영, 규칙적인 대형을 유지하며 진군하는 군단병들. 갈리아인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사 기술, 철의 규율, 그리고 무엇보다 카이사르라는 지휘관의 냉정한 계산 앞에서 갈리아 부족들은 하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복과 지배는 다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부족이 로마의 세금과 징발, 인질 요구에 점점 불만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곡식을 가져갔고 그들의 말을 징발했으며 그들의 자식을 인질로 데려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베르킹게토릭스, 아르베르니족의 젊은 귀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위대한 전사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용맹했으며 무엇보다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족들이 포기했던 꿈, 갈리아의 단일 전선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부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따로 싸우면 진다. 하지만 함께 싸우면 이긴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서로를 적으로 여겼던 부족들이 처음으로 같은 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에두이와 아르베르니, 세쿠아니와 벨가이, 40개가 넘는 부족이 베르킹게토릭스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자신들끼리도 싸우던 부족들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로마에 대한 깊은 분노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로마 내부에서는 카이사르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의 보수파는 카이사르의 갈리아 총독 임기를 연장하지 않으려 했고 그를 로마로 소환하려 했습니다. 카이사르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갈리아에서의 패배는 정치적 죽음이자 육체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쪽에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로마 장군, 다른 한쪽에는 모든 것을 되찾고 싶은 갈리아의 왕이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수십만의 목숨이 놓여 있었습니다. 베르킹게토릭스는 처음에는 기동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로마군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변 농지를 불태우고 우물을 오염시키고 로마군의 보급로를 끊으려 했습니다. 초토화 전략이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쉴 곳을 주지 않으면 로마군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굶주리기 시작했고 사기가 떨어졌으며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끈질겼습니다. 그는 계속 전진했고 계속 추격했으며 베르킹게토릭스에게 결전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르킹게토릭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최후의 거점을 선택했습니다. 알레시아, 새벽 안개가 깔린 언덕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몽트오크시 위에 자리 잡은 고대 오피둠 갈리아식 성곽 도시 알레시아. 이곳은 아래 계곡보다 약 200m 높은 고원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연 절벽과 가파른 경사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두 개의 강이 언덕 아래를 흐르며 자연 해자 역할을 했습니다. 공격자가 오를 수 있는 경로는 몇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긴 오르막과 화살, 투창 세례를 견뎌야 했습니다. 베르킹게토릭스가 이곳을 택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난공불락에 가까운 자연 방어, 주변의 농지에서 거둔 곡식, 그리고 이미 존재하던 갈리아식 성벽. 처음에는 이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이 언덕을 정면으로 공격한다면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포위를 시도한다면 갈리아 전역에서 구원군이 올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승산은 갈리아에게 있어 보였습니다. 성벽 안에는 80,000명에 이르는 병력이 모였습니다. 전사들뿐 아니라 피난온 주민들, 가축, 수레들까지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언덕 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로마군이 감히 이 언덕을 오를 수 있을까?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같은 지형이 요새이자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공급로가 하나로 수렴되고 성 밖으로 나갈 출구가 제한될수록 포위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이 땅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포위가 시작되면 이 언덕은 아주 좁은 섬이 됩니다. 갇힌 섬. 그리고 그 섬에서 식량은 빠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카이사르가 이 지형을 처음 바라봤을 때 대부분의 지휘관이라면 공격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너무 높고 너무 가파르며 너무 위험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를 저 언덕 위로 보내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요새를 정면으로 깨는 대신 아예 요새를 묶어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지형과 숫자 모두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적을 굶기고 또 다른 적을 끌어들이는 역발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알레시아 언덕 위 갈리아 전사들의 횃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언덕이 곧 자신들을 가두는 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섬에서 그들은 천천히 죽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카이사르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공격 준비가 아니라 삽을 들어라, 성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덤을 세울 것이다.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적은 저 위에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땅을 파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성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포위하는 벽을 짓고 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하지만 카이사르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단병들은 명령에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배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약 50,000명의 정예 군단병과 보조병, 그리고 약 10,000명에 이르는 게르만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0개 군단, 이것은 치명적인 조합이었습니다. 군단병들은 세계 최고의 보병이었고 게르만 기병들은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기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치명적인 군대는 검이 아니라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전사이면서 동시에 숙련된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은 수백 번의 야전진지 구축으로 이미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0km를 행군한 뒤에도 진지를 구축하고 성벽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군의 힘이었습니다. 전투뿐 아니라 노동에서도 그들은 무적이었습니다. 성 안에 80,000명과 성 밖에 50,000명, 숫자만 보면 갈리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숫자가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식량, 시간, 규율. 갈리아인들은 용맹했지만 로마인들은 조직적이었습니다. 갈리아인들은 열정적이었지만 로마인들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리아인들은 굶주릴 것이고 로마인들은, 글쎄요, 로마인들도 굶주릴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그들이 갈리아인들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밖에서 천천히 조여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먼저 안쪽을 향한 성벽, 즉 알레시아를 둘러싸는 1차 포위선, 서컨발라티오를 명령했습니다. 약 16km의 포위선이 고원 전체를 둘러싸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포위선이 완성되면 알레시아에 있는 누구도 몰래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거대한 피로 물든 감옥의 문을. 하지만 동시에 이 선택은 로마군 자신도 산과 계곡 사이에 고정시키는 선택이었습니다. 적의 대규모 구원군이 도착하면 로마군은 더 이상 후퇴할 지형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두 적 사이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전장을 스스로 고른 지휘관. 이것은 자신감인가 아니면 절망인가? 카이사르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어차피 도망치면 정치적으로 죽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면 원로원은 그를 재판에 회부할 것이고 폼페이우스는 그를 짓밟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곳에서 모든 것을 겁니다. 이기거나 죽거나. 병사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지금 성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포위하는 벽을 짓고 있다. 장군이 미쳤나? 하지만 그들은 계속 땅을 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군단병이었고 명령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벽은 무덤이 될 수도 있었지만 카이사르는 이 벽을 거대한 살육 기계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의 설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현장, 병사들이 줄지어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말들이 흙을 끌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설계한 포위선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정원이었습니다. 서컨발라티오의 구조는 이러했습니다. 알레시아를 향한 안쪽에 두 개의 깊은 도랑, 각각 폭과 깊이 약 4.5m. 바깥쪽 도랑은 주변 강물을 끌어와 물을 채웠습니다. 물결과 진흙이 섞인 해자였습니다. 안쪽 도랑은 말뚝과 장애물로 채워 넣었습니다. 뾰족한 나무 말뚝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어서 누구든 이곳을 건너려면 발이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그 뒤로 약 4m 높이의 흙제방과 목책이 세워졌습니다. 제방 위에는 흙선과 목책이 이어졌고 약 80m 강역으로 막루들이 늘어섰습니다. 막루 위에서 로마 병사들은 투창과 화살, 투석기와 전차형 발리스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면 곳곳에 함정을 파라고 명령했습니다. 원뿔형 구덩이, 일명 릴리아. 병사들은 작은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뾰족한 말뚝을 세운 뒤 그 위를 얇은 가지와 흙으로 덮었습니다.
발자국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달려가다가 발을 디디면 그대로 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말뚝에 찔릴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물레이, 눈에 띄지 않는 철제 스파이크들을 땅에 박았습니다. 작은 쇠못 같은 것들이었지만 맨발이나 얇은 신발을 신고 달려오는 갈리아 전사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발바닥이 찢어지고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이 전장을 힘센 전사보다는 조용한 함정이 일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갈리아인의 용맹을 숫자와 장애물로 상쇄시키려 했습니다. 용기는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철을 박는 노동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갈리아 전사의 시점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알레시아 성벽 위에 서 있습니다. 멀리 로마의 성벽이 보입니다. 당신은 달려갑니다.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우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땅이 이상합니다. 어떤 곳은 푹 꺼지고 어떤 곳은 발이 찢어집니다. 당신은 넘어집니다. 뒤따라오던 전우가 당신을 밟고 지나갑니다. 당신은 일어서려 하지만 발바닥에서 피가 흐릅니다. 앞을 보니 또 다른 구덩이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삐죽이 튀어나온 말뚝 장애물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성벽 위에서는 화살이 날아옵니다. 이 모든 공사가 화살과 투창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방패를 세워놓고 그 뒤에서 땅을 팠습니다. 때로는 땅을 파던 삽에서 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알레시아 성벽 위에서 갈리아인들이 돌격해 내려오면 로마 병사들은 삽을 내려놓고 검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격퇴한 뒤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파고 싸우고 다시 파고 밤이 되면 횃불 아래에서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피로에 절은 병사들이 땅 위에서 그대로 잠들었다가 다시 깨워져 삽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물집으로 뒤덮였고 등은 굽었으며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벽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들 모두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서컴발라티오가 완성되었습니다. 16km의 성벽이 알레시아 언덕 전체를 둘러쌌습니다. 이제 갈리아인들은 완전히 갇혔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바깥을 향한 벽을 쌓아라. 병사들은 경악했습니다. 바깥을 향한 벽?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지금 적을 가두고 있는데 왜 우리 자신도 가두려고 합니까? 하지만 카이사르는 설명했습니다. 구원군이 온다. 그들은 우리를 밖에서 공격할 것이다. 우리는 두 방향을 동시에 막아야 한다. 그래서 콘트라발라티오 바깥을 향한 두 번째 포위선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21km의 성벽, 도랑, 함정, 말뚝.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군사공학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몇 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벽이 완성될 무렵 알레시아의 수비군만이 아니라 로마 군대도 서서히 굶주림과 불안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벽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알레시아 성 안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처음에는 풍부해 보이던 곡식 창고와 가축대가 며칠 만에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80,000명에 이르는 전사들과 수많은 민간인, 말과 가축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식량과 물을 소비하는지 계산해 보세요. 매일 수톤의 곡식이 사라집니다. 매일 수백 마리의 가축이 도축됩니다. 그리고 매일 창고는 조금씩 비어갑니다. 숫자로 된 공포입니다. 베르킹게토릭스가 택한 초반 전략, 주변 농지를 불태우고 우물을 오염시키며 카이사르에게 보급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던 초토화 전략이 이제 역설적으로 자신의 식량 부족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곡식이 불탔습니다. 주변의 모든 우물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갈리아인들 자신이었습니다. 갈리아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 안에 남을 것인가? 일부 병력을 빼서 기동전을 계속할 것인가? 자존심과 현실이 충돌했습니다. 우리는 용감하다. 우리는 로마인들보다 강하다. 우리는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식량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우리는 곧 굶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비극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식량이 줄자 가장 약한 존재들을 내쫓기로 한 것입니다. 노인, 여성, 아이들. 그들은 전투에 참여할 수 없으니 식량만 소비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알레시아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노인과 여성, 아이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진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손을 들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는 무해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면 우리의 식량도 줄어든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갈리아의 정보원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통과시키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로마 진영 앞에서 머물 곳을 잃었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그들은 두 성벽 사이의 빈 땅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추위에 떨었고 굶주렸으며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울음소리는 두 진영 모두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로마 진영에서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50천 병사와 10천 기병, 말들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멀리까지 나가는 약탈 수색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마을을 돌며 곡식과 가축을 징발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갈리아 전사들이 숨어 있다가 로마 수색대를 기습했고 로마 기병들이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 소문과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정말 구원군이 온다면 우리는 두 벽 사이에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 장군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수만 명의 갈리아인이 두 방향에서 몰려오고 자신들은 그 한가운데에서 찢겨 죽는 꿈을. 이때 카이사르는 직접 성벽과 공사 현장을 돌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적을 가두는 우리만의 기계를 짓고 있다. 이 벽이 완성되면 우리는 무적이 된다. 갈리아인들은 용감하지만 용기만으로는 이 벽을 넘을 수 없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그 확신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포위전의 진짜 싸움은 창과 방패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먼저 벌어집니다. 양측 모두가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질 것인가? 식량이 먼저 떨어질 것인가? 사기가 먼저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구원군이 먼저 도착할 것인가? 밤이 깊어지면 갈리아 진영에서는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마 진영에서는 피로에 지친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군대가 서로를 향해 서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같은 인간적 고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추위, 굶주림, 두려움. 전쟁은 영웅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 멀리에서 먼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위로 작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갈리아 전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먼 수평선 위로 작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점들이 곧 길게 이어진 행렬로 변했습니다. 갈리아 여러 부족의 구원군이었습니다. 한 민족 전체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카이사르의 보고서와 고대 사료들은 이 구원군을 25만에서 30만 명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실제 규모가 그보다는 작은 10만에서 15만 명 정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고대의 숫자는 항상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상징성이었습니다. 갈리아 거의 모든 부족이 각자의 깃발과 신의 이름 아래 한 번에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양과 색을 가진 방패들, 다양한 투구와 갑옷, 맨몸에 문신을 한 전사들까지 서로 다른 문화가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에두이와 아르베르니, 세쿠아니와 벨가이, 헬베티이와 레미이, 평소라면 서로를 죽이려 했을 부족들이 지금은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비극적인 기적. 알레시아 성 안에서는 베르킹게토릭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최후의 방역을 준비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그는 멀리 다가오는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진영에서는 정반대의 감정이 흘렀습니다. 병사들은 두 번째 벽 바깥을 향한 콘트라발라티오가 완성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정말로 두 벽 사이에 갇힌 상태임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는 알레시아의 80천, 뒤로는 구원군의 수만, 어쩌면 수십만, 그리고 자신들은 그 한가운데 50천도. 카이사르는 왜 두 번째 벽을 세웠는지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도망치는 길보다 싸울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도망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벽 안에서 싸울 수 있다. 이 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중 성벽 구조. 안쪽으로는 알레시아를 가두고 바깥으로는 구원군을 막는 두 개의 고리. 이것은 전술적 천재성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성공하면 역사에 남을 승리, 실패하면 완전한 파멸. 이제 전장은 하나의 거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언덕에는 베르킹게토릭스와 그의 군대, 그 바깥에는 로마의 이중벽, 그리고 더 바깥에는 갈리아 구원군이 포진한 채
서로를 향해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된 자와 포위하는 자, 그리고 포위망을 깨러 온 자. 세 층으로 나뉜 이 기묘한 전장.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곧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병력이 한 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날의 싸움은 아직 본격적인 폭풍조차 아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바깥의 구원군과 안쪽의 알레시아 병력 모두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한 군대가 안팎 두 방향에서 동시에 포위 공격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원군이 로마의 바깥 성벽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베르킨게토릭스가 성문을 열고 돌격대를 내보냈습니다. 로마 안쪽 성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앞으로, 뒤로. 로마군은 두 방향을 동시에 막아야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미리 준비해둔 신호체계가 작동했습니다. 나팔, 깃발, 봉화. 어느 방향에서 공격이 오든 정해진 방식으로 병력을 재배치했습니다. 로마군의 강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조직, 훈련, 그리고 예측 가능성. 모든 병사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모든 백인대장이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범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바깥 성벽 앞에서는 갈리아 전사들이 릴리아 함정과 숨겨진 스파이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앞서 달리던 전사가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전사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가다가 자신도 넘어졌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졌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병사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앞서 쓰러진 동료를 밟고 함정을 메우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용기로 장애물을 메운 것입니다. 안쪽 성벽에서는 갈리아 전사들이 사다리와 갈고리를 이용해 로마 성벽을 기어올랐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방패벽 뒤에서 창과 검으로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치는 육박전이 이어졌습니다. 올라오고 밀어내고 올라오고 밀어내고 끝이 없었습니다. 갈리아인의 용맹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맹은 이제 땅, 나무, 철로 이루어진 미로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로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미로는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시점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성벽 위에 서 있습니다. 바깥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과 깃발이 보입니다. 안쪽을 보면 언덕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적군이 보입니다. 당신은 어느 방향을 막아야 할지 모릅니다. 백인대장이 소리칩니다. 바깥으로 가라. 당신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명령이 들립니다. 안쪽이 무너진다. 안으로 가라. 당신은 다시 달려갑니다. 앞으로 뒤로 좌우로 계속 이동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이틀 동안 병사들은 어느 방향에서 죽음이 올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첫날 저녁 구원군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로마 성벽 곳곳이 불에 탔고 흙이 무너졌으며 수비병들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카이사르는 성벽을 돌며 피해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레시아 안에서는 희망과 계산이 교차했습니다. 내일이면 구원군이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식량은 얼마나 남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 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첫날은 벽을 시험해 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다음날 북쪽 성벽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 구원군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북쪽의 지형이 복잡한 구간을 집중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마 성벽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지점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설계가 맞부딪히는 가장 위험한 틈이었습니다. 라비에누스가 맡고 있던 이 구역에서 수만 명의 갈리아 전사들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성 안에서는 베르킨게토릭스가 마지막 예비 병력까지 동원해 안쪽 성벽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조율된 공격이었습니다. 안과 밖이 동시에 한 지점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벽이 무너지면 로마 군대 전체가 붕괴합니다. 카이사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병력을 북쪽으로 보내면 다른 곳이 비게 됩니다. 그리고 갈리아인들은 그 빈틈을 노릴 것입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직접 마지막 예비 병력 일부를 이끌고 북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주색 망토를 두른 그의 모습이 성벽 위 병사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이사르가 왔다 외침이 퍼졌습니다. 지휘관이 전투의 한가운데에 모습을 드러낼 때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지친 병사들이 다시 방패를 듭니다. 무거운 팔을 들어 검을 휘두르게 됩니다. 장군이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감정이었지만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동시에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게르만 기병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4천 기병을 이끌고 전장을 크게 돌았습니다. 북쪽에서 싸우고 있던 갈리아 구원군의 뒤를 기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에서는 라비에누스와 카이사르가 이끄는 로마 보병이 밀어붙였습니다. 뒤에서는 게르만 기병이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삼중 포위가 형성되었습니다. 갈리아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구원군의 북쪽 돌격은 붕괴했습니다. 그들은 후퇴하려 했지만 뒤에는 아직 공격하려는 병사들의 밀집된 대열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로마의 장애물과 함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몸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명은 언덕 전체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알레시아 성벽 위에서 지켜보는 베르킨게토릭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촌과 동료들이 이끄는 돌격이 붕괴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얼굴에 서서히 체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구원군의 메인 병력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조직적인 후퇴가 아니라 공포에 휩쓸린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게르만 기병에게 추격을 맡긴 채 알레시아 안쪽 전선으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알레시아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레시아 성벽 위에 흰 이빨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도시의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갈리아가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존재하던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베르킨게토릭스와 갈리아 수장들은 긴 밤 회의를 통해 항복을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면 우리 모두 죽는다. 하지만 내가 항복하면 적어도 일부는 살 수 있다. 자신의 목숨과 민족의 목숨 사이에서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베르킨게토릭스가 가장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장식된 말을 타고 알레시아 성문을 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카이사르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주위로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렸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카이사르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카이사르는 끝까지 앉아있는 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자세의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승자와 패자, 서 있는 자와 무릎 꿇은 자. 고대 사료들은 이 장면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어떤 기록은 베르킨게토릭스가 침묵 속에서 무기를 내려놓았다고 하고 어떤 기록은 그가 마지막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유를 위해 싸웠다. 이제 나는 패배했다. 나를 원하는 대로 하라. 하지만 내 백성은 살려달라. 진실이 무엇이든. 그 순간은 역사에 각인되었습니다. 알레시안의 80천 전사와 수많은 포로들이 무기와 방패를 내려놓고 로마 병사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 행렬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각 부족의 전사들이 헤어졌고 일부는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카이사르는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족, 에두이와 일부 아르베르니 등의 전사들을 비교적 관대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수만 명을 군단병들에게 전리품이자 노예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병사는 한두 명의 노예를 받았고 그들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현실이었습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 6년 동안 로마에서 포로로 지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카이사르의 승전식을 기다렸습니다. 기원전 46년 카이사르는 마침내 트리움푸스 승전식을 열었습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쇠사슬에 묶여 로마 거리를 끌려다녔습니다. 군중들이 그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저것이 갈리아의 왕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툴리아눔 감옥으로 끌려가 처형되었습니다.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패배한 왕의 운명이었습니다. 갈리아 전체에서는 저항의 불씨가 잠시 더 타올랐습니다. 몇몇 부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알레시아 이후 조직적인 대규모 반란은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지배가 제도와 도로, 도시, 언어의 형태로 점점 뿌리내렸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고 수많은 이들이 노예로 팔려간 전쟁의 끝에서 로마는 자신들의 법, 도량형, 언어를 남겼습니다. 카이사르 개인에게 알레시아 승리는 정치적 무적에 가까운 지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원로원은 그를 두려워했고 폼페이우스는 그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년 후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넜고 내전이 시작되었으며
로마 공화정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 알레시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모든 승리의 대가는 누가 치렀습니까? 알레시아 언덕 위에서 굶어 죽은 노인과 아이들, 두 성벽 사이에서 함정에 빠져 죽은 전사들, 노예로 팔려간 수만 명의 포로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 위에서 로마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알레시아 언덕, 성벽은 사라지고 이제는 조용한 들판과 작은 마을만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끔 이곳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고 떠납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함정의 자국, 불탄 나무 말뚝, 그리고 이름 없는 뼈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알레시아에 대해, 카이사르에 대해,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에 대해 당신의 목소리가 이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역사 속을 걷고 있습니다.